저는 66살 장인숙이라고 합니다. 제 딸 소진이는 저의 전부였어요. 25에 결혼해서 30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키운 외동딸이라 더 애착이 갔죠. 소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체구가 작았어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보냈다네요. 그때부터 딸의 건강만큼은 제가 꼭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소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어요. 감기만 걸려도 한 달씩 앓았죠. 그래서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 먹이고 보약을 다려 먹였어요. 남들은 제가 딸을 너무 예민하게 키운다고 했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소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키는 겨우 150cm였고 몸무게는 38kg에 불과했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작고 약했지만 공부만큼은 반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답니다. 선생님들도 소진이의 총명함을 칭찬하셨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소진이는 늘 모범생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방황하거나 반항하는 법이 없었죠.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집안일을 도와주려 했답니다. 대학교는 간호학과에 진학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자기도 아팠던 경험을 살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시절에도 소진이는 몸이 약해서 자주 감기에 걸렸지만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4년을 꿋꿋이 버텼죠.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간호사가 된 후에도 소진이는 45kg를 넘지 못했어요.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이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그래도 환자들은 소진이를 참 좋아했답니다. 작고 여린 체구에서 나오는 따뜻한 미소와 꼼꼼한 돌봄이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나 봐요. 그러다 33세 변도현을 만났죠.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온 변도현은 처음부터 소진이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키 184cm의 훤칠한 외모를 가진 그는 병원에서 인기 있는 의사였다고 해요. 수많은 간호사들이 변도현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지만 그는 오직 소진이만 바라봤죠. 처음에는 저도 의사 선생님과 우리 딸이 서로 좋아한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소진이의 건강을 늘 걱정하던 제게 의사와의 만남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변도현은 프로포즈를 할 때도 멋진 약속을 했어요. 장모님, 소진이를 공주처럼 모시며 살겠습니다. 평생 소진이 건강만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결혼식 날 소진이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정말 예뻤어요. 45kg의 몸무게가 무색할 만큼 아름다운 신부였죠. 저는 그날 드디어 소진이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결혼 초기에는 소진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신혼집은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였죠. 변도현의 연봉이 높다 보니 웬만한 부잣집 부럽지 않은 생활이었답니다. 소진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간호사 일을 계속했어요. 남편이 같은 병원에서 일하니 출퇴근도 함께 할 수 있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변도현이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응급 환자가 있다며 병원에 자주 나갔죠. 소진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 했어요. 의사는 원래 바쁜 직업이잖아요. 엄마, 그렇게 말하는 딸이 안쓰러웠지만 저도 의사라는 직업을 이해하려 노력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소진이에게 이상한 부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이사를 도와달라는 거였죠. 소진아, 내 친구가 이사하는데 이사 비용이 너무 비싸대.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저 가끔 있는 부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있던 이사 돕기가 점점 늘어났어요. 변도현의 의대 동기들, 고등학교 친구들, 심지어 골프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의 이사까지.
45kg밖에 안 되는 소진이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죠. 소진아, 그렇게 무거운 걸 들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면 변도현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장모님, 요즘 젊은 애들은 운동도 해야 해요. 소진이가 너무 약하게 자랐잖아요.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래도 소진이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려 했어요. 이사를 도와주고 나면 집 청소는 기본이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간호사 일도 힘든데 주말마다 이사일에 청소까지 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소진이네 집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소진아, 냉장고가 왜 이래? 그제서야 소진이가 말해주더군요. 장보기도 전부 소진이 몫이었다는 거예요. 변도현은 자기 돈으로는 단 한 번도 장을 본 적이 없었대요. 남편이 워낙 바빠서요. 제가 다 하는 게 편해요. 소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남편 월급이 훨씬 많은데 왜 생활비를 전부 소진이가 부담하고 있는 걸까요? 주말에 변도현이 골프 치러 간다고 나가면 소진이는 혼자 장을 보고 이사를 도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녁이면 남편 골프 모임 회식에 쓸 안주거리까지 준비해야 했죠. 오늘은 선배님들이 오신대요. 제가 음식 좀 해놔야 해요. 소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부엌에 섰어요. 45kg의 몸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저는 몰래 도와주려고 했지만 소진이가 말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남편이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하지만 변도현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사와 청소는 기본이고 이제는 그의 병원 동료들 집 김장까지 도와주게 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손이 참 야무져요. 김치도 잘 담그고.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아내 자랑을 하면서 정작 소진이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죠. 집에서는 소진이를 마치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39도가 넘는 고열에 온몸이 떨리는데도 변도현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죠. 간호사가 감기 하나 못 이겨내나? 약이나 먹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의사인 남편이 그것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홀대하다니. 결혼 1년이 되어 가는데 소진이는 점점 더 야위어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뵙는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더라고요. 전화해보면 바빠서요 라는 말뿐. 그래도 소진이는 남편을 감싸기 바빴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걸.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때는 아직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실수였어요. 어느 날 소진이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요추 디스크가 의심됩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마세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찍어준 MRI 사진을 보며 한 말이었죠. 나이도 어린데 디스크라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생님? 의사는 제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평소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시나요? 그 말에 소진이가 눈치를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주말마다 이어지는 이사일과 청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 오르락 내리락 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마침 변도현을 마주쳤죠. 나 디스크래. 소진이가 울먹이며 말하는데 변도현의 반응이 절 아연실색해 했어요. 디스크. 설마 그것 갖고 일 못한다고 할 거야? 남편의 반응에 소진이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변도현이 또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대학 동기 이사 있어. 소진이가 좀 도와줘. 디스크 진단을 받은 날 저녁에 그런 말을 하는 사위를 보며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답니다. 정말 우리 소진이를 사랑하는 걸까?
그 즈음부터 더 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소진이의 월급이 통장에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엄마,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불린대요. 제 월급으로 투자한 데서. 소진이는 그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고 믿었나 봐요. 하지만 변도현의 주식 투자는 전부 실패로 돌아갔더라고요. 반면 변도현은 자기 돈으로 명품을 사고 골프를 치고 다녔어요. 소진이 월급으로는 주식 투자를 한다면서요. 월급날이면 소진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매달 300만 원씩. 간호사 월급의 대부분이었죠. 소진이는 남편이 돈을 잘 불릴 거라 믿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네요. 그런 소진이가 안쓰러워 물어봤어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니? 제가 야근 수당으로 해결해요, 엄마. 소진이는 야근도 더 하게 된 거였어요. 허리가 아파 진통제를 먹어가며 야근을 했다는 게 나중에야 알게 됐죠. 변도현은 자기 카드로 골프장 회원권을 끊었더라고요. 소진이 월급으로 주식한다더니 알고 보니 골프장 회원권을 산 거였어요. 한번 라운딩 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찮다던데. 거기에 골프 용품 값까지 소진이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진이는 그래도 남편을 믿었어요. 골프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대요. 인맥 관리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소진이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도 장보기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녹초가 된 딸. 변도현은 또 무슨 투자를 한다며 돈을 요구했죠. 이번에는 가상화폐라나. 소진이는 적금까지 해약했어요. 결혼할 때 제가 건네준 2천만 원도 어느새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래요. 이번에는 꼭 성공한대요. 소진이는 남편의 말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도현의 통장은 늘 두둑했죠. 외제차도 바꾸고 명품 시계도 사고. 다 우리 소진이 등골 빼먹은 돈이었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변도현의 허세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늘 돈 자랑을 했대요. 내가 수술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이야.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수술비는 병원 수입이었고 그의 월급은 거의 다 자기 멋대로 써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밤 소진이에게 돈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돈을 조금만 더 모아줘. 내가 이번에는 꼭 성공할 테니까. 그런 말로 소진이를 현혹시켰죠. 소진이는 점심값도 아끼며 살았어요. 병원 구내식당 한 끼 5천 원짜리로 때우고 변도현은 매일 외부에서 비싼 점심을 먹었지만요. 제가 이런 현실을 알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은행에 갔다가 소진이 통장 내역을 보게 된 거죠. 그동안 변도현이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 숨이 막혔어요. 2년 동안 무려 8천만 원. 소진이의 모든 수입과 저축을 탕진한 거였죠. 저는 딸의 변화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마르는 몸과 어두워지는 표정이 마음에 걸렸죠. 45kg이던 몸무게가 어느새 41kg까지 빠져 있더라고요. 간호사 유니폼이 헐렁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진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그런 제 물음에 소진이는 피곤한 미소만 지었죠. 바빠서 그래요. 엄마, 곧 살찔 거예요. 하지만 딸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만 갔어요. 병원에서 만난 소진이의 동료 간호사가 저를 걱정스레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님, 소진이 언니가 요즘 자주 실수를 해요. 환자 차트를 잘못 보고 약을 바꿔놓을 뻔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꼼꼼하고 철저하기로 소문난 우리 딸이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진이의 절친한 동생 미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소진이 언니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왔어요. 미영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도현 형부가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젊은 여자들이랑 어울린대요. 그것도 소진이 언니 월급으로 산 골프채를 들고서 골프장 여직원들한테 언니 명품 가방을 선물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미영이는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소진이 언니가 야근할 때
도현 형부가 술집에서 여자들이랑 노는 걸 봤어요. 제가 찍은 사진도 있어요. 미영이가 보여준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비싼 양주를 마시며 젊은 여자들과 어울리는 변도현. 그것도 소진이가 밤근무하는 날이었대요.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볼 수 없어서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도현 형부가 골프장 여자들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대요. 그때 소진이 언니한테는 학회 간다고 했다면서요. 충격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도현 형부가 골프장 여직원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미영이의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죠. 소진이가 그토록 아끼던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하는 아내의 등을 치면서 이런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소진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과연 말해야 하는 건지 밤새 고민했답니다. 다음 날 미영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증거를 들고서 도현 형부가 골프장 여자들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소진이의 결혼 기념일 날짜가 찍혀 있는 사진을 차마 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소진이는 남편이 당직이라 혼자 보냈다고 했는데 새벽까지 응급실에서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다는데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떡하죠? 미영이도 울고 있었어요. 소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되었겠죠.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딸이 더 큰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미영이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아왔어요. 변도현이 골프장 여성과 찍은 사진들,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모습, 심지어 소진이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여자의 사진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변도현의 배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였죠. 그리고 그 모든 걸 소진이의 돈으로, 소진이의 희생으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였죠.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우리 딸을 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한 건 그날부터였어요. 미영이가 소개해준 탐정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죠. 신혼집 거실과 주방, 그리고 현관까지 변도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었죠. 첫날부터 충격적인 장면이 찍혔어요. 소진이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난 후 낯선 여자가 소진이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장면이 찍혔죠. 그것도 소진이의 슬리퍼를 신고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하게 드나드는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그 여자는 소진이의 옷장을 뒤졌어요. 소진이가 아끼던 명품 가방을 꺼내 들더니 거울 앞에서 한참을 들어보다가 그대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일주일 동안 3명의 다른 여자들이 드나들었어요. 각자 다른 시간대에 마치 시간표라도 정해놓은 것처럼 소진이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소진이의 옷을 입어보고 심지어 소진이의 침대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죠. 변도현은 그 여자들과 함께 제 눈으로 영상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딸의 신혼집이 이런 곳이 되다니. 하루는 변도현이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파티를 벌였어요. 소진이가 야간 근무인 걸 알고서 비싼 양주를 마시고 음악을 크게 틀고 변도현은 그 여자들 앞에서 허세를 부렸죠.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와이프가 이런 명품백을 사네. 소진이가 직접 번 돈으로 산 가방인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며 치가 떨렸어요. 녹화 영상은 매일매일 충격의 연속이었죠. 변도현은 소진이 앞에서는 피곤하다며 잠든 척 했지만 소진이가 나가면 벌떡 일어나 여자들과 연락하고 외박한다고 거짓말하는 소진이 뒤에서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오기도 했어요.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무려 5명의 여자가 드나들었죠. 각각 다른 요일에 마치 정해진 스케줄처럼. 그들은 소진이의 신혼집을 자신들의 아지트로 사용했어요.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죠. 변도현이 골프장 여직원과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소진이의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변도현이 그 여자들에게 한 말이었죠. 와이프는 별로 신경 쓰지 마. 돈 벌어다 주는 ATM일 뿐이야. 곧 이혼하고 너가 이 집으로 들어올 거야.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걸 들으며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소진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밤낮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어느 날은 변도현이 여자들과 함께 소진이의 결혼 기념일 선물로 받은 시계를 팔아서 유흥비로 쓰는 장면까지 찍혔어요. 그 시계를 받고 소진이가 얼마나 기뻐했었는데. 알고 보니 소진이 돈으로 산 거였고 결국 그마저도 팔아치운 거였죠. 한 달간의 감시 결과 모든 증거가 명확해졌어요. 변도현의 이중 생활, 여자들과의 만남, 소진이 재산 탕진까지.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증거를 모으면서 제 분노도 커져만 갔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소진이에게 말해야 할지.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 딸의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답니다. 소진이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건 그 즈음이었어요. 병원에서 진료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죠. 과도한 육체노동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고생하실 수 있어요. 소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간호사인 소진이는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관절이 굳어갈 수도 있고 젊은 나이에 휠체어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걸. 의사는 소진이의 상태가 꽤 진행됐다고 했어요.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파서 주사기도 제대로 못 잡을 정도였죠. 그동안 소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마시고.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변도현이었죠. 여보, 오늘 저녁에 친구 이사가 있는데 소진이는 눈물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은 병원에 있어서 뭐? 또 아프다고? 너 요즘 왜 이러는 거야? 변도현의 목소리가 화가 난 것처럼 들렸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류마티스. 유마티스가 뭐? 그깟 관절염 가지고 친구 이사 하나 도와주기도 싫은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변도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결국 소진이는 그날도 이사를 도와주러 갔죠. 저는 말렸지만 소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남편이 부탁하는데 어떡해요? 이번만 도와주고 쉴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변도현의 요구는 계속됐어요. 이번 주말에는 선배 이사야. 다음 주는 골프 모임 회식 준비해야 해. 소진이는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텼죠. 손가락이 붓고 아파서 주사기도 못 잡는 간호사가 무거운 이사짐을 나르고 하루 종일 회식 음식을 준비했어요. 병원에서는 소진이더러 휴직을 권했어요. 이대로는 간호사 일을 계속하기 힘들어요. 관절이 더 망가지기 전에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진이는 쉴 수가 없었죠. 변도현이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밤 소진이가 결국 쓰러졌어요. 이사짐을 나르다가 그대로 주저앉은 거죠.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변도현은 한숨만 쉬더래요. 야, 이사 늦어지잖아. 빨리 일어나지 못해? 소진이를 향한 남편의 말에는 걱정이나 사랑이 없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간 소진이를 두고 변도현은 이사장으로 돌아갔대요. 이삿짐 정리하고 올게.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진 변도현. 소진이는 그날도 남편을 이해하려 했어요. 바빠서 그래요. 엄마, 이사하는 친구한테 먼저 가봐야죠.
그 말을 하는 소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소진이는 거절했죠. 내일 출근해야 해요. 남편 골프 회식도 있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졌어요. 이렇게 착하기만 한 우리 딸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특히 CCTV에 찍힌 영상들을 보면서 소진이가 아플 때마다 변도현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우리 딸의 건강도 행복도 모두 망가뜨린 사위. 이대로 두면 소진이의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았어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30년 경력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모든 증거를 내밀며 상담을 시작했죠. 이런 사례는 처음 봅니다. 베테랑 변호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한 달간 모은 CCTV 영상, 통장 내역, 병원 진단서,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들,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사유를 넘어섰네요. 사기 혐의도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배우자의 재산을 이용한 사기행각, 명의도용에 업무상 횡령까지 교묘하게 피해자를 착취한 사례네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치밀었어요. 우리 소진이가 당한 일들이 법적으로도 큰 범죄 행위였던 거죠. 소송을 준비하시죠. 반드시 이겨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특히 변도현이 병원에서 저지른 비리도 드러났답니다. 환자 수술비를 부풀려서 청구한 증거, 입원 환자들의 보험금을 가로챈 내역, 심지어 병원 약품을 빼돌린 기록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둘 발견되더라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소진이에게 알려야 할 때가 왔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어요. 그러다 다음 날 아침 소진이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이제 못 참겠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여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이번 달 생활비도 없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변도현의 목소리. 돈 없으면 니네 엄마한테 빌려오든가. 나는 지금 바빠. 그렇게 전화가 끊겼대요. 소진이는 울면서 제게 찾아왔어요. 바로 그때 제가 모아둔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죠. 한동안 말을 잃은 소진이.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더니 엄마, 나 바보였죠? 소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죠. 아니야. 너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야. 이제 엄마가 도와줄게. 소진이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나 봐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딸.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소진이도 모든 걸 알게 됐으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도 들려주었죠.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 너는 이제 쉬어도 돼. 소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결심을 한 거죠. 그날 이후 소진이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변도현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어차피 그는 신경 쓰지도 않을 테니까요. 예상대로 변도현은 소진이가 입원한 걸 며칠이 지나서야 알았대요. 그것도 병원 동료들 얘기를 듣고서 전화 한 통 없었던 남편. 오히려 소진이가 입원한 동안 더 화려한 생활을 즐기더라고요. 고급 술집에서 여자들과 어울리고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고, 그것도 전부 소진이 명의의 카드로. 참으로 뻔뻔한 사람이었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소진이의 건강이 조금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로 했죠. 우리 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소진이의 행복을 앗아간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이제 시작이었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사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은 건 그날이었어요. 변도현이 근무하는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연락처를 모았죠. 미영이의 도움이 컸어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더라고요. 도현 선생님이 수술비를 부풀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미영이가 전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환자들의 수술비를 더 받아서 그 차액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도 과다하게 했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많이 했다고 해요.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병원장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변도현의 비리 증거와 함께 그가 저지른 악행도 모두 첨부했죠. 골프장에서 만난 여성들의 남편들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들도 충격에 빠졌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그 의사랑 분노한 남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다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유명 기업 대표도 있었고 법조계 종사자도 있었답니다. 변도현의 신용카드 내역도 첨부했어요. 환자 수술비로 받은 돈으로 고급 술집에서 접대를 하고 여자들과 호화로운 여행을 다닌 기록, 모든 게 고스란히 드러났죠. 순식간에 사위의 이중 생활이 폭로되었어요. 병원에서는 긴급 의사회의가 소집되었대요. 변도현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팀도 꾸려졌죠. 외국인 환자들의 민원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과다 청구된 수술비에 대한 환불 요청, 병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죠. 그동안 변도현이 쌓아온 거짓된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동료 의사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도 그와 일하기를 거부했답니다. 특히 수술실 간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도현 선생님이 집도하는 수술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병원 내에서 변도현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죠. 골프장 여성들의 남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변도현을 압박했죠. 법적 고발은 물론이고 그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어요. 변도현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신을 조여올 줄은 몰랐나 봐요. 특히 병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완전히 혼이 나갔더라고요. 그동안 쌓아온 의사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이었으니까요. 환자 차트를 조작한 증거도 나왔어요. 수술 후 상태를 과장해서 기록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처방한 흔적, 모든 게 돈과 연관되어 있었죠. 약품 관리 대장도 조작되어 있었어요. 비싼 항생제를 빼돌린 흔적이 발견됐죠. 그것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조사해보면 곧 드러날 거예요. 징계위원회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변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대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이제는 치러야 할 때가 온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변도현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예요. 우리 소진이를 괴롭힌 대가, 이제야 치르기 시작한 거니까요. 소진이의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저는 사위 집안에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모든 증거를 들고서 말이에요. 아들의 실체를 알아야 할 부모님이니까요. 안사돈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죄송하지만 좀 뵈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못 본 척 하시려다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죠. 이게 다 우리 아들이 한 짓이에요. 박가사돈도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두 분 다 아들의 행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죠. 특히 CCTV 영상을 보시고는 할 말을 잃으셨더라고요. 이런 못된 짓을 어떻게? 안사돈은 오열하셨어요. 평소 착하고 성실하다고만 알고 계셨는데
아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된 거죠. 박가사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우리가 잘못 키웠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자식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부모님의 모습, 그래도 정직하게 인정하시는 모습이 고마웠죠. 소진이 치료비는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박가사돈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위자료도 충분히 지급하기로 하셨죠. 우리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한 놈이 안사돈은 계속 눈물만 흘리셨어요. 알고 보니 변도현은 부모님께도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며 소진이 월급을 빼돌린 적도 있었대요. 그 돈으로 여자들과 놀러 다녔다는 걸 아시고는 두 분 다 망연자실하셨죠. 이놈이 도둑놈이 되었구나. 박가사돈은 그 자리에서 아들과 절연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못된 놈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모님도 속고 계셨던 거예요. 효자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의 믿음마저 저버린 거죠. 특히 박가사돈은 분노가 크셨어요.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셨다는데 그런 아버지의 명예마저 더럽힌 아들이 용서할 수 없으셨나 봐요. 우리 한의원도 정리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간 하시던 한의원을 문 닫기로 결심하셨대요. 이 동네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아들놈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두 분의 결단이 대단하셨어요. 평생 일군 것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시려는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날 저녁 박가사돈이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소진이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며느리야, 이 못난 시아버지가 소진이 앞에서 큰 절을 올리셨어요. 일어나세요, 아버님. 소진이도 눈물바다가 되었죠. 박가사돈은 통장을 내미셨어요. 앞으로의 치료비는 여기서 쓰거라. 병원비뿐만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소진이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위자료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이게 다 너 돈이다. 너가 번 돈을 그놈이 다 써버렸으니 이제라도 돌려받아라. 박가사돈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소진이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죠. 이제 새 삶을 살아라. 이 시애비가 잘못 키운 자식 때문에 너의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에 소진이도 저도 울었어요. 사위는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에서도 더는 그를 둘 수 없다고, 평생 의사 생활도 어려울 거라고.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직 형사 고발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제 변도현은 자신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될 거예요. 이혼 후 소진이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병원 입원실에 있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저와 함께 살게 된 거죠. 퇴원하자마자 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겼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의를 찾아서요. 이 정도면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죠. 그동안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무리한 노동에 시달렸던 우리 딸. 이제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어요. 휴직계를 내고 병원도 그만뒀죠. 간호사 일은 나중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어요. 한의원도 다니면서 침도 맞고 온열 치료도 받았죠.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붓고 아팠던 손가락 관절이 조금씩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뻣뻣함도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치료비를 충당했어요. 변도현의 부모님이 주신 돈도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소진이 건강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통장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소진이 명의로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한 바퀴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동네 공원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됐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매일 챙겨 먹었어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각종 영양소가 담긴 집밥으로 소진이의 건강을 되찾아주려 했죠. 41kg까지 빠졌던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43kg, 44kg, 45kg, 드디어 46kg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소진이의 얼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헬쑥했던 뺨이 조금 통통해지고 어두웠던 표정에 생기가 돌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돌아왔죠. 매일 저녁 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소진이는 점점 달라져 갔어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가는 게 하루하루 느껴졌답니다. 재활운동을 시작했어요. 전문 치료사와 함께하는 운동으로 약해진 근육을 하나씩 키워갔죠.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소진이의 건강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날 무렵 소진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47kg까지 몸무게가 늘었고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많이 호전됐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소진이의 마음이었죠.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고 자신감도 되찾았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죠. 집에서 키우는 작은 화분들, 매일 물을 주고 가꾸면서 소진이의 마음도 함께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세상과 다시 만나면서 소진이는 활짝 피어나고 있었죠. 예전에 입었던 옷들을 정리하면서 새 옷도 사고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 그렇게 소진이는 새로워져 갔어요. 가끔 변도현 생각이 난다며 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엄마, 그때는 정말 제가 바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소진이의 건강이 좋아지는 만큼 저의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사위는 여전히 발뺌하려고만 했어요.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적 없다며 발뺌하기 바빴죠. 하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들은 완벽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죠. 특히 병원에서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의 발뺌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환자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더라고요. 하지만 환자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수술비를 부풀린 증거,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내역, 약품을 빼돌린 기록까지 모든 게 명확했죠. 변호사는 이 정도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기죄의 업무상 횡령까지 징역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변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모양이었죠. 특히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에 완전히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제발 그것만은. 처음으로 그가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었거든요. 병원 측에서도 고발했다고 해요. 환자들도 하나둘 고소장을 제출했죠. 발뺌하던 태도가 점점 수그러들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법대로 하면 된다. 그동안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도 썼어요. 소진이 통장에서 빼간 돈, 주식과 노름으로 날린 돈, 모든 걸 갚겠다고 했죠. 부모님이 주신 위자료 외에도 그가 직접 갚아야 할 돈이 많았거든요. 각서에는 분명히 명시했어요.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는지 모든 조건을 꼼꼼하게 적었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어요. 변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죠.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의사로서의 명예도 잃고 평판도 잃고 모든 걸 잃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그가 자초한 일이에요. 자신의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뿐이죠. 법원에서도 그를 강하게 처벌하길 원했어요. 이런 의사는 더 이상 있어선 안 됩니다. 판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놀이를 한 그의 죄질이 너무나 나빴던 거예요.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문제였죠. 국가의 위신까지 실추시켰다며 판사님이 크게 화를 내셨어요. 검찰 조사도 시작되었죠. 그의 범죄 행각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모든 게 명백해졌어요. 병원에서도 추가 증거를 제출했대요. 환자 차트 조작 내역, 수술비 부풀리기 증거, 약품 횡령 기록까지 모든 게 빛을 보기 시작했죠. 변도현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어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의 앞에는 감옥살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의사 면허도 취소될 거고 평생 의료계에서 발을 못 붙이게 될 테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결과죠. 소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 이제야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가 모든 대가를 치를 때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우리 딸의 청춘을 앗아간 자, 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니까요.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졌어요. 특히 병원 업계에서는 하루 만에 알려졌죠. 환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의사, 병원비를 횡령한 의사, 다들 변도현을 손가락질했어요. 골프장에서도 큰 파문이 일었죠. 변도현의 골프 모임은 즉시 해체되었어요. 회원들은 그와 어울린 것조차 부끄럽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불륜 상대들의 결혼 생활이 위기를 맞았죠. 그 여자들의 남편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평화롭던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것도 전부 변도현 때문에. 사돈들은 아들을 절연했어요. 40년 넘게 운영하던 한의원도 문을 닫아버리셨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아들 하나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 동네를 떠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장모님이 현명하셨네요. 그런 사위는 빨리 잘라내는 게 맞아요. 특히 소진이의 동료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언니가 그런 남자랑 살았다니 이혼하길 정말 잘했어요. 소진이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죠. 변도현의 범죄 사실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물론 신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죠. 환자를 상대로 한 의사의 배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어요. 특히 의사협회가 크게 분노했대요.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죠. 여러 병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런 의사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의료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죠. 검찰은 구속 수사를 결정했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변도현은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갔어요. 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거죠. 주변에서는 제가 대단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증거를 모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그것만 바랐죠. 이제 변도현은 자신의 죗값을 치를 거예요. 감옥에서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용서는 없을 거예요. 우리 딸의 청춘을 망가뜨린 죄,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소진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모두가 소진이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니까요. 이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1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소진이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죠. 이번에는 큰 대학병원 외래였어요.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라 소진이한테 딱 맞는 일이었죠. 몸무게도 50kg까지 늘었어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덕분이죠. 예전에 헬쑥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볼살도 조금 오르고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죠. 류마티스 관절염도 많이 호전되었어요. 꾸준한 치료 덕분이었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손가락 관절도 부드러워져서 다시 주사기도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죠. 환자들은 소진이를 무척 따랐어요. 소진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해요. 주사도 하나도 안 아프게 놓으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따뜻해졌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이번에는 소진이가 먼저 마음을 열었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도 규칙적이었죠. 무리한 야근도 없고 주말 근무도 최소한으로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소진이를 아껴주었죠. 소진 선생님 같은 간호사가 필요했어요. 수간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급여도 이전보다 높아졌어요. 이제는 소진이 통장에 매달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죠. 자신만의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소진이에게는 큰 자신감이 되었나 봐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요가 학원에 다니고 평일 저녁에는 영어 회화도 배우고 이것저것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고요. 특히 요가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바른 자세가 잡히니 류마티스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대요. 영어 회화도 재미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해외 봉사활동도 가보고 싶어요.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소진이를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맛집 탐방도 하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더라고요. 이제는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예전에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어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최악의 사위로 선정된 거죠. 물론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변도현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환자 수술비를 횡령하고 아내의 재산을 탕진하고 여러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그런 내용이었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의사가 그럴 수 있죠? 환자를 이용해 돈을 벌다니. 다들 분노했죠. 그 방송을 계기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희 병원에도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죠. 소진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와 조언을 해주었죠. 피해자들의 모임도 만들어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소진이도 많이 성장했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소진이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심리 상담도 주선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방송 이후로 의료계의 자정 활동도 강화되었어요. 병원비 청구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죠. 소진이의 사연이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거예요.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요청했지만 소진이는 모두 거절했어요. 더 이상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를 바라보며 살고 싶어요.
그런 소진이의 결정을 저는 존중했죠. 대신 피해자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들에게 소진이는 작은 등불 같은 존재였죠. 소진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저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소진이의 눈빛이 더욱 빛났어요.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변도현의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이 되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이 된 거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진심을 잘 봐야 해요. 소진이는 그렇게 조언했어요. 젊은 간호사들이 특히 소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용기 내서 새 삶을 사는 모습이 멋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진이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이제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다고 했죠.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잘 이겨내셨네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런 격려들이 소진이에게 큰 힘이 되었죠. 소진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난 건 참 우연한 계기였어요.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이었죠. 담당 의사 최민우 선생님. 처음부터 소진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주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죠. 소진이의 통증을 이해하고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것 같았어요.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레 대화가 많아졌죠. 최 선생님은 소진이의 이야기에 늘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따뜻한 위로가 소진이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나 봐요. 최 선생님도 이혼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전 부인의 외도로 상처받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물리치료가 끝나고도 가끔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느 날은 병원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2시간이나 이어졌대요. 서로의 관심사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잘 맞았나 봐요. 최 선생님은 정말 신중했어요. 소진이의 과거를 알고도 섣불리 다가서지 않았죠.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소진이도 마음이 편해졌대요. 저도 최 선생님을 만나보았어요. 첫인상부터 좋았죠.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이 금방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제가 소진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요. 그 말이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두 사람은 정말 천천히 만남을 이어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최 선생님은 소진이의 건강을 늘 걱정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소진이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최 선생님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약속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고 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소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어요. 특히 소진이의 꿈을 응원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해외 봉사활동 가고 싶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어요. 그런 진심 어린 응원에 소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이제는 저에게도 이야기해요. 엄마, 민우 선생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제 모든 걸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다행히 최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소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제 소진이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상처 없는 사랑을 하면서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딸을 위한 가장 큰 행복이에요.